제가 시간을 허락을 받은 시간에 딱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말기 암 환자분들을 돌보던 호스피스 전문 의사였는데 조금 더 말기 암 환자분들 진료를 잘 하려고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됐고, 그게 지금 이 뒤에 보이시는,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양병원을 개원하게 되었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 한 분의 사연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다라는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어서 그분을 모시게 되면서 갈 곳 없는 에이즈 환자분들이 계속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에이즈 환자분들을 뵙고 진찰한 횟수가 약 7만 번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7만 번이 넘는 에이즈 환자분들을 뵙게 되면서 정말 동성애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됐고, 그것은 전혀 여러분들이 또 제가 그동안 보았던 뉴스나 언론에 나오는 거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알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불러주신 데마다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회에 오게 돼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 동성애 성향은 가지고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GWAS라는 최첨단 유전자 조사 기법이 있는데, 저 기법으로 사람 몸 속에 있는 사람 유전자 염색체 전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절대 인간의 몸 속에는 동성애 성향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성향은 내가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도 태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성애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분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홍석천 씨죠. 이분이 최근에 용산구청장 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충남 청양이라는 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여기가 바로 매운 고추인 청양고추가 나오는 이 충남에 있는 산 중턱에는 깨끗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마을에 있었던 성인 남자 동성애자가 이 홍석천 초등학생을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었을 때 빨리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결을 받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본인이 당한 행동이 무엇인지 본인이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나한테 한 행동을 이르는 게 이 어른이 좀 무섭기도 하고 해서 자신이 당한 일을 숨기는 동안 19살, 즉 고3이 될 때까지 무려 300명 이상의 다른 남자 동성애자에게 연달아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300번 이상이 아니고 300명 이상한테 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비밀스럽게 안 사실이 아니고 홍석천 씨가 서울대 강의 때 말한 것을 동아일보 기자가 기사화한 것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금만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불건강한 성적 접촉을 당한 경우 성장한 이후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 그러고,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각인화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이론으로는 학습화 이론을 들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동성애 음란물 혹은 동성애 물을 너무 많이 본 경우 뇌가 동성애에 대한 학습 효과를 일으켜서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동성애물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들이 어떻게 서로를 찾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깐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동성애자들만의 앱을 깝니다. 지금 보시는 분홍의 하얀색 물방울이 잭D라는 앱인데, 이 앱이 6개 정도가 동성애자 앱으로 많이 쓰이는데 그 중에 3등입니다. 그런데 이 3등 되는 앱에 제가 이태원에 가서 접속을 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지도에 제 위치가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제 반경 5km에 3등 되는 동성애자 앱인 이 앱에 동시 접속 중인 동성애자 수가 보시는 것처럼 400명이 검색이 됩니다. 굉장히 수가 많은 거죠. 그리고 그 400명이 보시는 것처럼 바둑판 모양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 위치 추적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 바둑판을 열어서 보면은 사람 얼굴 그리고 자신의 벗은 몸까지 다 올려놓은 동성애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으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그 친구의 자기소개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16남이라는 친구가 눈길을 굉장히 끌었는데, 16남은 16살 남학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16살 남학생이 왜 동성애자 앱에 들어왔을까 해서 이 친구의 자기소개를 클릭해서 보니까 읽어드리면 16남 알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바는 동성애자들의 은어로 청소년들 중에 본인은 동성애자가 아니지만 용돈 마련을 위해서 성인 남자 동성애자에게 자신의 몸을 성매매로 파는 청소년들을 알바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드리면 돈은 만나서 선물입니다. 학문은 많이 범해지지 않아서 쫄깃합니다. 이렇게 자기 학문 상태까지 광고를 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1시간 동안 자신의 학문을 팔고 얼마를 받느냐? 3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3만 원 때문에 에이즈 걸려서 집에 돌아오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바로 이 앱의 영향으로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청소년 에이즈 감염이 무려 200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한번 이 앱에 들어가 볼까요? 의외로 갑자기 20m 이렇게 찍히면 이 중에도 한 분 계신 거죠. 그리고 이 남색의 S라고 되어 있는 게 게이 앱 6개 중에 1등입니다. 딕소라는 앱입니다. 이 파워포인트는 제게 아니고 예수님 거라 다 여기 깔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분들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는데, 왜 항상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병원에 여자 에이즈 환자 진료 의뢰서가 오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으니까 혹시 율락 여성 혹은 성매매 업소 여성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저희 병원에 입원했던 여자 에이즈 환자 중에 율락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여성들이 에이즈에 감염되게 되느냐? 한 예만 대표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이 여성도 결혼해서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부인과를 다니는데 산부인과 검사상 요새 전부 다 산모에게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엄마가 에이즈 엄마면 아기가 에이즈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이즈 검사를 산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다 하고 있는데, 산부인과 검사상 이 산모가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산부인과 원장님이 깜짝 놀라서 진료실에서 애기 엄마가 에이즈 환자다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이 애기 엄마도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은 에이즈 걸릴 일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이 답답한 미래를 생각할 때 하소연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나보고 에이즈 환자래,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라고 하소연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남편이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도망을 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동성애자였고 에이즈 환자였는데, 에이즈 감염인이란 사실을 숨기고 결혼해서 자기 아내를 에이즈 환자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어떻게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도 에이즈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지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여성들은 꼭 어떤 남성이 결혼하자 그러면 핸드폰을 달라고 그래서 이런 앱이 깔려있나 보셔야 되는 거죠. 이게 깔렸으면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거를 꼭 눈에 익혀두시고 이 파워포인트를 집에 가져가서 꼭 보시기를 부탁드리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어서 저희 병원에 연락해서 저와 면담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청년인데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의도가. 그런데 그 중에 몇 명 정도가 정말 특이하게 동성애에 빠지게 된 원인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너무 특이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은 의외로 교회에서 동성애를 배우게 된 예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에서 배우게 됐냐 해서 인터뷰를 더 집중적으로 해봤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소년부 때,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죠. 초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3박 4일 동안 수련회 하는 동안 10명 내지 20명의 초등부 남학생들이 잠을 자는데 방마마다 배정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방에 지도하러 온 지도교사가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3일 내내 밤이면 밤마다 이 아이를 성폭행을 했던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동성애자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까라고 제가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더 깊게 인터뷰도 해보고 여러 가지 동성애자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도 해보고 해본 결과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동성애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창조 원리를 주신 이성애와 굉장히 다른 구조적 모순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성애는 남녀 사이에 사랑할 때 보통 2차 성징을 마친 성인을 대상으로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초등학교 여자애를 좋아한다, 초등학교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거는 정신질환에 해당되지 일반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동성애의 무서운 점이 뭐냐면, 남성 동성애자들은 항문을 이용해 성관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항문이 피부와 구조 조직이 똑같아서 어릴수록 탄성 조직의 비율이 높아서 성관계를 할 때 더 큰 성적 쾌감을 준다는 것을 동성애 생활을 하면 할수록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성적 판타지가 뭐냐면은, 초등학교 남학생들 10명 혹은 20명 며칠을 데리고 자보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이 성적 판타지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 소년부, 수련회 교사로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데 본인들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의 초등부 교사로 위장 잠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교회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한테 제 강의 이 수준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 제 강의를 듣고 아이들에 맞춰서 동성 성폭행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질 때 꼭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옆에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해야 된다, 이 정도는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이상한 일 당하려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크게 소리만 질러도 옆에 자던 애들이 10명이 일어나게 되면은 절대 나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단체가 매년 주관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 현장 사진입니다. 말은 소수자라는 말을 쓰지만 모인 사람들 수를 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이 모여 있지요. 절대 소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남자 동성애자만 수가 얼마나 될 것이냐? 남자 동성애자 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는 남자인데 다른 남자가 정신적으로 좋다, 이런 사람은 동성애자 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이런 것은 객관적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성애자 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때 남자 동성애자 수에 들어가게 되냐면 나는 남자인데 다른 남성과 학문을 이용한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응답할 때만 남자 동성애자 수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수가 우리나라에 약 6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였다면 이렇게 수가 많이 모이게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맨 앞열이 진행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재물 쌓는 것처럼 남자들 옷을 벗겨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저 재물을 운반하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 패션이 새까만 옷에 부츠까지 새까만 부츠를 신었습니다. 저 새까만 제사장의 패션만 놓고 오면 하나님 쪽인가요? 마귀 쪽인가요? 절대 저 자리에 한번 가보시면은 저 자리가 저분들이 주장하는 문화축제나 인권축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저 자리에 가보시면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맞은편 광장에 눈물 뿌리며 하루 종일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느냐?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힘입어서 영적 전쟁의 승리를 해야만 되는 바로 그 한날이 이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위에서 탑차 위에서 서울 시민들을 내려다보면서 비웃는 표정으로 이상한 물종을 쏴서 마치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인권 침해에 당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시나요? 현장 스케치 사진인데 저 남성은 엉덩이가 뻥 뚫리고 항문이 노출된 일명 동성애자의 항문 팬티를 입고 본인의 항문을 강제적으로 서울 시민 모두한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저런 팬티를 입냐면 동성애자들 은어로 번개라고 합니다. 번개가 뭐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몇십 미터 떨어진 동성애자를 얼른 찾습니다. 그래서 무슨 빌딩에 1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몇 번째 칸에서 만나자. 그러면 순간 그 화장실에서 만나서 성관계를 맺고 헤어집니다. 이것을 번개라고 그러는데 그 번개 때 제일 불편한 게 팬티가 제일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지만 벗고 팬티는 내리지 않고 바로 그 좁은 화장실 안에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렇게 엉덩이가 뻥 뚫린 형태의 팬티를 평소에 입고 다닌다고 합니다. 오늘 모르고 입고 오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옆에 남성을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큰 남성인데 아까 보여드린 행렬을 줄줄줄 따라가다가 갑자기 인도에 여성들이 4명 정도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성들 사이로 쓱 들어가서 보신 것처럼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에게 자신의 벗은 몸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는 이런 이상한 남성들을 일명 바바레맨이라고 그러죠. 이 남자가 바바레맨이었어요. 그런데 저 빨간 티 입은 여성이 20대 정도 됐었고 앞에 흰색 모자를 쓴 여성이 60대 정도 됐었는데 저 여성들은 퀴어 문화축제 참석자들이 전혀 아니었고 그날따라 하필 서울시의 그 길을 걸었던 일반 서울 시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옆에 경찰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한테 이 남성을 저지해달라 혹은 처벌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공연 음란죄라는 벌이 있어서 이렇게 여자들한테 벗은 몸으로 확 자신을 보여준 남성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여성들에게 나는 이 남자를 저지할 수도 없고 처벌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놀란 여성들이 왜 이 남자를
저지하지도 못하고 처벌하지도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경찰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성소수자가 차별받는 시대가 아니고 오히려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저 같은 일반 남성이 갑자기 이 예안교회 앞 대로변에서 저렇게 제 엉덩이를 보여준다든지 옷을 벗고 여자들 앞에 쓱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제가 경찰서에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수자가 곧 동성애자를 뜻하는 것이냐? 현재 동성애자라는 말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뉴스나 언론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로 이름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성소수자 이런 말을 보면 아, 동성애자를 뜻하는가 보다 라고 우리 뇌가 착각을 일으키는 나쁜 언어 결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의학에서 성소수자는 20가지 이상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20대 금발의 잘생긴 백인 남성은 어느 날 야외 공원에서 야외 결혼식을 열겠다고 부모, 친구들에게 청첩장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공공공원에 야외 결혼식장에 와보니까 며느리로 사람이 들어온 게 아니라 보시는 이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들이 개에게 면사포를 씌우고 결혼식이 진행되게 되는데 서양 결혼식은 맨 마지막에 신랑 신부가 실제로 키스하면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합니다. 자기 아들이 이 개와 키스를 하면서 개하고 사람하고 혓바닥하고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빨갛게. 그러면서 너만을 사랑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데 이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과연 이것을 아들의 사랑으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돌아버리죠. 결혼식을 올리고 이 아리따운 여성은 유럽의 유명한 여성 디자이너인데 고향의 남편이랑 사별한 이후에 개 남편이랑 재혼에 성공했다라고 뉴스에 난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원의 사육사가 아기 악어와 성관계를 맺던 도중 어른 악어한테 걸려서 잡아먹힌 사연. 그런데 이 동물원은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는 이 동물의 직원들이 동물원 안에 있는 동물들과 자유롭게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끔찍한 사진이니까 얼른 넘어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금 사진이 뭐냐면은 독일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단행한 기독교의 종주국입니다. 그런데 그 독일조차도 동성애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가 1969년도에 동성애는 문제가 없다라는 독일 사회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문제 한 개만 사회적 합의를 이뤘을 뿐인데 바로 그해 1969년도에 사람과 동물 간의 성관계도 문제없다라는 독일법이 생기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형평성의 원리 때문에 동성애 하나만 인정했는데 그 순간 다른 형태의 성소수자 전부를 인정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본 이상한 결혼식 그리고 동물과 성관계가 동물원의 자유로운 사태, 거기까지도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방금 보신 이 사진이 싹 넘어간 게 뭐냐면은 동물 매춘업소 사진이에요. 동물 매춘업소가 실제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시 그 사진 넘어갈 때 아래가 닫힌 부분인데 모자이크를 했지만 아래는 보지 마시고 팔하고 목이 하이라이트예요. 팔하고 목만 잠깐 보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왜 저렇게 됐냐면은 그 업소에서 3달 동안 근무하고 죽어서 나온 개의 실제 사진인데 항문하고 생식기가 다 터져서 개들이 죽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팔하고 목을 보시면 털이 빠져있고 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개들이 뒤에서 사람 손님들한테 나쁜 행동 당하면 화가 나서 확 돌아서 공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곳에서 근무하는 개들은 전부 어떻게 되냐면 개 팔을 다 이렇게 꺾어버려요. 잔인하게. 그 팔하고 목하고 입까지 쇠사슬로 묶는데 사진 보신 것처럼 털이 다 빠지고 줄이 갈 때까지 묶어버립니다. 이것을 과연 인권이라고 우리가 말하도록 강요받아야 될까요? 지금 보시는 정신학에서 말하는 메카노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계성애자입니다. 이 남성은 지하주차장에서 저 흰색 차를 보고 성적 흥분을 참지 못해서 성관계를 맺다가 CCTV에 찍힌 사진인데 어디다 성관계를 맺냐면 자동차 범퍼 위에 바람 들어가는 구멍에다가 성관계를 맺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위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새벽에 일찍 내려갔는데 어떤 남자가 내 차에다 저러고 있다. 그리고 저 남자를 보는 순간 아, 내 차와 운명적 사랑에 빠지셨구나. 내가 인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네크로필리아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시체 성애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실제로 성관계 대상이 되었던 시체들의 실제 사진인데, 그럼 이 남자가 괴물 같은 남자냐? 절대 그렇지 않고 방을 보시면 책이 수북합니다. 이 남성이 역사 교수님이고 박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체와 성관계하는 이상한 습관이 들었는데, 이것은 절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악한 영이 역사한 거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급기야 시체를 너무 사랑하게 돼서 공동묘지 옆에 방 3칸짜리 빌라를 얻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낮에 처녀 시체가 묻히면 그날 밤에 캔에서 자기 애인으로 삼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살이 점점 썩어 들어가니까 천으로 뚫뚫뚫 감어 얼굴 썩어 들어가니까 인형목 잘라다 붙여 이렇게 자기 애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전모가 어떻게 드러나게 됐냐면, 이 집 부모님이 아들이 대학 교수가 됐으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자랑스러운 아들 집에 아무리 놀러 가려고 해도 절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집 아버지가 아들 집에 불시에 싹 하고 들어가 보니까 아들 집에 시체가 16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112에 신고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는데 지금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이제 오늘 정말 진심으로 이 자리에 쓴 게 제가 굉장히 의미가 깊고, 뭔가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하신다는 이 감동을 계속 주셔서, 너무나 제가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맡은 집사님께도 며칠 전에 카톡을 드려서 제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틀 전만 해도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제가 기도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많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신 것도 감사하고, 너무나 하나님께도 감동을 계속 주셔서 하여튼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큰 일을 행하실 거로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케네스 피년이란 남성 때문에 미국에 수간 처벌법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동성애 처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동성애 자유, 동성애 합법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간 처벌법도 없어요. 사람과 동물이랑 성관계하는 것도 자유 국가입니다. 미국은 동성애는 자유지만 수간은 처벌받아요. 이 남자 때문에. 그럼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이 남성은 미국의 보잉사라는 거대 비행기 회사의 중역이었던 부유한 백인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런데 동성애 행위를 할 때 특별히 여자 역할을 하는, 즉 자신의 학문을 제공하던 그런 남성이었는데, 남자끼리 성행위 하는 것이 어느 날부터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하다가 급기야 남자말, 즉 순말 한 마리를 훈련시켜서 순말이랑 동성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이 순말이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했었는데, 어느 날 이 순말이 이 남자한테 너무 심하게 성관계를 해서 이 남자가 내장이 다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의 뉴스에 나게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동성애자들이 수간도 하는데, 수간하는 남자들의 시연을 다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수간하는 남성들이 곧 아동 성폭행 범들이었어요. 그래서 수간처벌법이 만들어진 이유가 수간하는 남자들을 감옥에 가두면 아동 성폭행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거지요. 이 한 가지 사건이 동성애, 수간, 아동 성폭행이 굉장하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준 한 가지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수간협회 사이트 캡처한 건데, 자기소개를 저렇게 빨간 박스로 올렸습니다. 이게 끔찍한 얘기죠. 근데 제가 대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마워. 매번 교대하면서 박을 때마다 기분은 좋은데 싸고 나면 항상 미안해진다. 아빠가 많이 사랑한 거 알지? 사랑해 올 애기들. 그러면서 자신과 성관계를 맺는 기르는 강아지 2마리 사진을 올렸는데, 이거를 과연 정상이라고 말하도록 우리가 강요받아야 될까요? 저는 절대 이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민이 생겨서 이 남성이 수간협회 고민 게시글에 저렇게 글을 올렸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관계 도중에 아기 생식기에서 피가 나요. 대충 씻기고 지혈했는데 나중에 관계할 때 저한테 피해가 오는 건 없겠죠? 라고 하면서 저 조그만 강아지가 이 남자한테 성관계를 당하다가 생식기가 찢어지고 피가 바닥에 떨어진 걸 실시간 사진 찍어서 올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행동일까요? 과연 이것을 우리가 정상이라고 말하도록 우리가 강요받아야 되는 건가요? 단체 수간은 3월 14일 날 평택에서 하겠다라는 광고입니다. 단체 수간은 이들만의 장소를 빌려서 사람과 동물이 집단으로 성관계를 맺는 이분들의 연중 행사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은 전국 수간협회 협회장 곽득진이라고 자신의 실명을 올린 것에 대해서 전혀 창피함이 없다는 거예요. 맨 위에 협회장 곽득진 씨가 이번에는 확실히 어린 강아지들로 구해놨습니다.
수가 나는 남성들이 무조건 어린 강아지들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 강아지들 자꾸 건드리다가 나중에 사람 애기까지 건드려버리는 아동 성폭행으로 연결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한 여성은 저는 대형견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고, 밑에 빨간 줄 친 저 남성은 대표님 저는 치와와 부탁드립니다. 이제 몇 번 하니까 왜 사람들이 치와와만 찾는지 알 것 같네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강아지인 치와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 성애자들이 치와와를 제일 좋아하냐면은 어린 강아지들을 제일 좋아하는데 치와와는 다 커도 제일 작은 개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예 치와와를 선택해서 기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어떤 오해가 생겼다가 지금은 기도 많이 해서 오해가 풀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냐면 제가 아파트에 사는데 우리 아파트에 아저씨가 혼자 독신으로 사시는데 이 아저씨가 치와와를 키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아저씨 볼 때마다 좀 오해가 있었다가 요새는 오해가 풀려가지고 인사도 잘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실제 동성애 에이즈 환자 사진인데, 에이즈의 무서운 게 무엇이냐? 에이즈가 면역력만 떨어뜨리면 사실 별로 안 무섭습니다. 그런데 에이즈 바이러스의 무서운 점은 뇌세포를 갉아먹고, 그래서 반신불수, 전신마비 더 진행되면 식물인간이 되게 돼 있는데, 이 남성은 반신불수가 온 남성입니다. 이쪽 한쪽이 다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 팔다리가 굳어져 있고 따라서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짚고 살고 있는데, 엉덩이를 보시면 항문이 터져서 24시간 피가 줄줄 나옵니다. 여기에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남성은 엉덩이에 항문이 저렇게 피가 터지고 썩어 들어가는데도 항문 성교를 멈추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동성애의 원리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왜 하는 걸까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항문 벽에 남성들은 전립선이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고 여자한테는 없어요. 그런데 이 전립선이 자극받게 되면은 변태적인 성쾌감을 느끼는데 마약 중독이랑 비슷해서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 굉장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중독성이 크냐면은 항문이 다 터지고 피가 나고 썩어 들어가도 항문 자극을 멈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가 항문 자극하는 이유가 항문에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가 아니고 항문 벽에 붙은 전립선을 자극할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립선 자극을 시키느라 내 항문을 다 잃어버리는 게 과연 사랑일까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성중독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2년만 노력하면은 이 성중독을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인터넷 중독,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끊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저희 병원에 내원한 청년들이 2년만 노력하면 누구나 끊을 수 있었는데 두 가지만 해주면 다 끊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동성애자들이, 제가 만난 친구들은 100% 동성애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라는 것 자체가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내적 소인 자체가 없어요. 계속 외부에서 자극을 줘야지만 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매일매일 동성애 음란물을 봅니다. 그래서 동성애 음란물을 못 보게 하고, 두 번째로 항문을 이용한 전립선 자극을 2년 동안만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자연스럽게 벗어나더라는 거지요. 차별금지법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법을 제정하려고 현재 동성애 단체가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벌어지고 있는 헌법을 바꾸겠다는 개정에도 헌법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넣겠다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지요. 그럼 차별금지법이 뭐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동성애자를 모욕했으면 우리나라에 모욕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성애가 이미 자유고 합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성애를 한다고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 내는 게 없지요? 합법이고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이미 동성애 성 관련 업소가 500군데 이상이 자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자의 찐방인데, 찐방이 뭐냐면은 남자 동성애자들이 5,000원을 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윗도리 가운 짧은 것만 주고 아랫도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10대 1, 20대 1 이렇게 집단 동성애 그룹 난교를 벌이는 현장인데, 일명 밤이면 밤마다 에이즈 환자를 찍어내는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에이즈 공장조차도 전혀 단속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 에이즈 공장인 일명 찐방이 변두리 으슥한 데 있을 것 같지만 서울 시내 그리고 이 도시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주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표적인 거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은
방배역이라고 서울에 굉장히 번화가가 있습니다. 그 방배역에서 내리면은 백석대학교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가 불과 200m 거리에 있습니다. 그 방배역 사거리 지하철역 내리자마자 바로 딱 보인 데가 출입구에 보인 데가 스타벅스가 보입니다. 1층에 스타벅스 카페. 그 스타벅스 지하가 우리나라의 유명한 동성애자들 이 에이즈 찐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단속이나 처벌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이미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은 본인들의 성적 권리 그리고 동성애 권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미 보장받고 있는데 차별금지법을 왜 성소수자들이 만들려고 그러냐? 그 사람들이 만들라는 이유를 이미 다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간단합니다. 보시면은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연구 책임자 홍성수 교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 숙명여대 법대 교수입니다. 숙명여대 법대 교수를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연구 책임자를 맡고 있다는 거죠. 혐오표현 연구가 뭐냐면은 차별금지법 법 논리 제정을 하는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터뷰를 보면 차별금지법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혐오가 아니고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즉, 네, 란 대답을 한 거죠.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 홍성수 교수 얘기를 볼까요?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하냐고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말하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성소수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도무지 우리는 찬성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대놓고 아이고 찬성 안 하고 살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누가 만약에 나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동물 성애하는 거 찬성하세요? 이렇게 개하고 이렇게 성관계하는 거 사진 보여주면 이거 찬성하세요? 그러면은 아니요 라고 말하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저 동물하고 성관계하고 피 흘리고 그런 거 저 찬성하는데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강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법이 통과돼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기독교를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법이 차별금지법인데 과연 이것을 통과시키도록 우리가 가만둬야 될까요? 동성애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에이즈가 감염될 수 있는 감염 경로입니다. 일회용 면도기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남성들은 공중 목욕탕에 떨어져 있는 일회용 면도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 환자가 쓴 것이면 내가 에이즈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데는 왜 그러냐면 방금 보신 동성애 에이즈 환자 사진처럼 동성애 에이즈 환자분들이 항문이 다 터져서 피가 줄줄 나오니까 대변을 본 이후에 휴지로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꼭 비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데를 쓰게 되면 세척만 하는 게 아니라 드라이까지 하셔서 보통 5분 이상 쓴다고 합니다. 그 5분 동안 비데에 에이즈 환자의 혈액이 너무나 많이 묻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모르고 곧이어 그 비데를 쓰게 되면 비데 노즐에 묻었던 에이즈 환자의 에이즈 바이러스가 분사를 하게 돼서 내 항문을 맞추게 돼서 에이즈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그러는데 일반적인 사람은 괜찮고 항문에 치질이나 치열이 있어서 항문혈관이 노출된 사람은 위험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혹시 치질이나 치열이 있는 분들은 에이즈 환자가 쓴 비데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요새 음식점에 가면은 비데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안에 쓰신 분이 나오면 우리가 곧 이어 쓰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안에 쓰고 나온 분 얼굴을 한번 꼭 확인하셔서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 얼굴처럼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면 그 비데는 써도 되고 왠지 나오는 분이 남학생인데 여기 귀걸이 하나 끼고 있고 뭔가 야릇한 게 좀 흐른다. 그러면은 그 비데는 쓰면 안 되고 그러면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저희 병원의 또 다른 사진인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 한 분이 반진불수가 와서 지팡이를 짚고 저희 병원에 입원하셔서 에이즈 병실로 들어가게 되셨는데
입원하자마자 같은 병실에서 마음에 드는 다른 남자를 골라서 성관계를 맺는데 2시간이 안 걸리더라는 거지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회전을 도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이 이불이 1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이불을 벗겨보니까 남자 둘이 동성 연애하는 것을 현장에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말렸어요. 말리니까 이제는 이분들이 병실에 딸린 화장실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문 하단 20cm를 잘라서 한 번씩 밑에를 봐서 다리가 2개면 정상, 4개면 비정상, 그 4개면 문 열고 들어가서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래서 병원 내 동성 연애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이제 이 두 남성이 어디를 갔냐면 저희 병원은 지하 주차장이 없고 야외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오후 1시 정도 된 굉장히 해가 맑은 좋은 날이었는데, 보시는 빨간 차와 하얀 차 사이가 불과 차와 차 사이 주차 공간이 약 20cm입니다. 그 20cm도 안 되는 아스팔트 위에서 방금 말씀드린 두 남성이 옷을 벗고 성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저 인도를 지나가던 일반 행인들이 깜짝 놀라서 뭐 하는 거냐, 하지 말라라 하고 소리를 막 질러도 절대 하던 성관계를 멈추지 않으니까 행인들이 병원에 신고 전화를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뛰어내려가서 두 남성을 모시고 올라오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제가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미국의 논문을 찾아보니까 미국은 1978년도에 이미 동성애는 성중독이다 라는 연구 결과가 나타나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백인 남성 동성애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백인 남성 동성애자의 28%가 성 파트너 수가 1000명 이상이었습니다. 43%가 500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단의 성 파트너 수가 500명 이상, 1000명 이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단체의 속성이 성중독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에이즈 검사의 기반은 익명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올리면은 제가 동성애자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에이즈 걸렸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에이즈 검사를 받고 싶어서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는데, 검사를 받는 곳이 우리나라는 병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단 보건소를 가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를 가서 익명검사를 받는 게 대한민국 에이즈 검사의 기반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제가 보건소에 가서 저 에이즈 검사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보건소에 저보고 제 암호를 스스로 정하라고 시킵니다. 그러면 제가 제 암호를 토끼로 정하면 제 피를 뽑은 다음에 피에다가 토끼 이렇게 적습니다. 그리고 피 검사를 돌린 후 일주일 뒤에 꼭 전화로 보건소에 피검사 결과를 확인하라고 시키고 다시는 보건소로 오면 안 된다고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제가 일주일 뒤에 보건소 가서 피검사 결과를 확인을 받으면 보건소 선생님이 검사지를 읽어주시면서 토끼 씨는 에이즈 걸렸네 하면서 제 얼굴 한번 싹 보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의 딴 사람은 몰라도 이 보건소 선생님만큼은 이 얼굴이 에이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내가 에이즈 환자라는 걸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내가 에이즈인 걸 알면 내가 사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전화로만 결과를 확인하게 돼 있고, 이 고가의 에이즈 검사 비용은 100%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 난 것처럼 여중생 한 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적발하고 보니까 이 여중생이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러면은 이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었던 여러 남성 중에 한 명이 에이즈 환자잖아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당국자하고 이 뉴스사하고 인터뷰가 됐는데, 이 당국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에이즈 환자를 자기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익명검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어요.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어제 같은 뉴스가 사실 예견이 된 상태였다는 거죠. 이것은 네이버 질문에 어떤 남성이 에이즈 익명검사에 대한 궁금증을 올린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내가 앞만 봐도 에이즈 걸린 것 같은데 과연 보건소 가서 에이즈 익명검사를 받아도 될까요? 라는 궁금증입니다. 이 남성의 궁금증이 뭐냐면 밑에 빨간 줄 친 저 내용입니다. 나는 밤이면 밤마다 창녀촌, 집창촌을 가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익명검사상 에이즈 환자로 판명이 되면 보건소가 나를 창녀촌 못 가게 관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녀촌 못 갈까 봐 익명검사 받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이 뭡니까? 저 위에처럼 공식 답변이 어떻게 나면 에이즈 환자가 어디 가서 뭘 하던 국가가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에이즈 환자라는 것은 국가도 몰라, 보건소 직원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일은 사실은 예견이 돼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 지 벌써 2년이 넘게 되고 똑같은 얘기를 2년 동안 했는데도 전혀 정책이 반영이 안 됐더라는 거죠. 결국에 어제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에이즈 감염자 누가 이 사람 그 여중생을 감염시켰는가 찾지를 못하겠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 내일 모레 오후 2시부터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 문제를 증언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늘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그 국정감사를 주장해 주셔서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부 정책이 많이 우리 국민들의 상식에 맞게끔 바뀔 수 있도록 꼭 중요한 자리가 되게끔 돼서 더 이상은 에이즈로 인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안전한 땅이 될 수 있도록 꼭 이따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성에 대해서 또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굉장히 지저분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이성애를 창조 원리로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악한 영의 꾀임에 빠져서 동성애 할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 인간의 몸이 동성애를 못하도록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학문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면 대장에서 배변 활동이 나타나서 대장 안에 있는 대변을 밖으로 배출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시도하면 대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센조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센조이 뭔지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알면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는 누구나 아는 단어, 그리고 이성애자는 누구나 모르는 단어고 손 드신 분은 동성애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 강의를 미리 들으신 분이에요. 남자 둘이 동성애를 하러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샤워기로 갑니다. 샤워기로 가면 샤워기에 물 떨어진 데를 샤워기 헤드라고 그럽니다. 돌리면 샤워기 헤드가 빠지면 보시는 샤워기 줄, 샤워기 호스만 남게 됩니다. 저 샤워기 줄, 샤워기 호스를 항문에 10cm 이상을 팍 하고 집어넣어요. 그리고 저렇게 레슬링 그랩골망 자세를 취하고 수돗물을 들면 수돗물이 장으로 막 밀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장에 물을 꽉 채운 다음에 저 쇠줄을 잡아 빼고 목표 지점은 보시는 양변기예요. 제 양변기를 막 뛰어가요, 정말로. 왜냐하면은 장에 물이 꽉 차면은 그 다음에는 펌핑 작용이 나타나서 분수처럼 장을 확 쪼아내서 안에 있는 내용물 밖으로 분수처럼 뽑아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얼른 저기 앉으려고 뛰어가는데 대부분은 성공을 못하고 저 욕실 바닥에 이 대변하고 수돗물 꽉 찬 거를 그냥 확 이렇게 분수처럼 쏟아놔요. 그럼 대변 떨어진 걸 발로 밟은 다음에 수돗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수구로 밀어 넣으니까 동성애자에게 아파트를 전세로 주면은 그 집 배수구하고 욕실 바닥은 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센조이를 5번을 반복해야지만 대장이 깨끗이 비워지고 동성애 한 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한 번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 센조이를 한 다음에 샤워기들을 돌려서 다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이게 걸어 놓습니다. 걸어 놓으면 그 다음에 저처럼 출장 나온 애 아빠가, 저도 오늘 출장 나왔잖아요. 저 모르고 저 호텔이나 모텔에서 투숙을 하게 되고 샤워를 하게 되면 샤워기를 트는 순간 저 친구의 에이즈, 혈액, 매독, 대변, 간염 바이러스, 이질 이거를 다 일명 뒤집어 쓰는 에이즈 샤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애 아빠들 출장 나갈 때 이런 물컵 들고 다니는 아빠들 없거든요. 대부분 양치질 어떻게 하냐면은 샤워할 때 샤워기에 물 떠는 거 어라고 뱉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의 대변, 혈액, 에이즈, 매독, 간염, 바이러스, 이질 이거 다 집어 먹고 살고 있는데 문제는 저 센조이라는 인구가 대한민국에 60만 명이 넘는다는 게 문제예요. 전국에 오염 안 된 호텔이나 모텔은 없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2 게이라고 스스로 밝힌 친구인데 집에서 방금 보여드린 센조이라고 나갔는데 엄마한테 걸릴까봐 마음이 급해서 샤워기 헤드가 빨리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샤워기 헤드가 빨리 돌아갈까요? 라는 궁금증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냐면 고무장갑 끼고 돌리면 잘 돌아간다가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이상하게 샤워하러 갈 때마다 고무장갑을 끼고 들어간다. 그럼 뭘 할지 우리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서 센조이라고 나간다?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가자마자 성관계를 하는 애예요. 만약에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어려운 센조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번째, 성관계하는 장소가 모텔이나 호텔처럼 샤워기가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샤워기가 있는 데 가서 성관계 할 것 같으면 굳이 엄마한테 걸릴 것을 각오하면서 집에서 이 센조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공중 화장실 이런 데서 성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중2한테 벌써 동성애 센조이라는 게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게 학문으로 성관계하는 게 통증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통증 때문에라도 못하게 되겠는데 남자 동성애자들은 피스팅이라는 걸 개발해서 통증의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름이 영어라 멋있을지 몰라도 내용은 너무나 저는 이걸 좀 무식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먹을 쥔 다음에 항문에 집어넣고 왔다 갔다 시켜서 항문을 다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피스팅이에요. 우리나라의 피스팅 동호회 카페 캡처한 겁니다. 특별히 피스팅 구인 게시판을 캡처했는데 확장이라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통해서 내 항문을 확장시키는 것을 확장이라고 이 사람들이 은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장해 주실 분 찾아요. 이건 뭐냐면은 내 항문에 주먹 집어넣어줘서 내 항문을 늘려줄 사람 찾는다 라는 거고, 맨 밑에 보시면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피스팅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먹을 넣을 때 장이 터져서 죽기도 하는데 넣을 때보다 더 위험할 때가 뺄 때가 위험해요. 왜 그러냐면은 뺄 때 주먹하고 손목에 장이 끼어서 장이 항문 밖으로 딸려 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도 이 피스팅을 하긴 해야겠는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남의 항문에 제일 주먹을 잘 집어넣는 피스팅의 고수를 찾게 돼 있습니다. 피스팅에 우리나라 제일 가는 고수가 현재 울산에 거주 중이에요. 그래서 울산의 땡땡님 절 피스팅 해주세요라고 그 사람을 특별히 지목을 하는 거지요. 고1 남학생이 방금 말씀드린 피스팅을 하다가 장이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서 고민이다 라는 글을 네이버에 올렸습니다. 이 노란색 광고 전단지는 시내 전봇대에 일제히 쫙 붙은 전단지인데 이게 바로 성적 지향입니다. 우리가 성적 지향이란 말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잘 모른다는 거죠. SM 석구암, 바텀 석구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적 지향인데 SM은 세디스트 메조키스트의 준말로 그냥 동성애를 하는 게 아니라 성고문을 같이 해야지만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SM이라고 부릅니다. 섭은 서브미션의 준말로 노예 역할하면 섭이라고 합니다. 바텀은 남자끼리 성관계할 때 여자 역할하면 바텀이라고 부릅니다. 틱톡 아이디 8780이라고 자신의 신원을 떳떳하게 다 노출시켰어요.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 예배 이후에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하면 이 사람하고 통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겠죠. 어떤 분이 틱톡 아이디 8780 연락하신 것 같아요. 방금 삐리리 소리 난 거 보니까 궁금해서. 그런데 보시면 초보 가능, 어린분 가능, 어린애들을 찾고 있어요. 이게 동성애의 무서운 점입니다. 꼭 어린애들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이 광고 전단지를 어디서 찍었느냐? 초등학교에서 20m 떨어진 전봇대에서 찍었어요. 그럼 애들이 뭔지 모르고 틱톡 아이디 8780, 우리 큰아들도 핸드폰이 있거든요. 눌러가지고 연락했다가 이 이상한 아저씨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럼 SM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런 이상한 광고 전단지를 보고 누가 가냐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호기심에 만나는 아이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이 학생은 21살이고 대학생이고 키가 180이고 운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본 형태의 그런 SM 동성애 광고를 보고 궁금증이 만나봤어요. 만나보니까 이 문제의 남성이 수갑을 채우더래요. 그래서 까짓거 내가 뭐 손목에 수갑 차도 내가 남잔데 내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까짓거 내 몸 하나 못 지키겠어? 라는 아니란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빨간 줄 저 내용처럼 요도에 쇠젓가락을 집어넣고 막 흔들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 그 쇠젓가락이 차라리 집에서 쓰는 쇠젓가락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요도 풀이라는 동성애자의 기구가 있는데 바로 저 기구입니다. 상대방의 통증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나선형으로 만들어놨어요. 쇠젓가락을. 저거를 어디서 구하는지 아세요? 뭐 이상한 무슨 암시장에서 구하네, 그게 아니고 요도풀이라고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요, G마켓 등 우리나라 대형 인터넷 마켓에 2만 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버젓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의 가까이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저거 하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몇백 명을 저거 하나로 하면요, 이 기구를 통한 나쁜 병균의 감염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1살 먹은 애가 저게 자기 요도로 들어와서 막 흔들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 몸을 지킨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고 무릎 꿇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빌었대요. 그러니까 학문선교 원한다고 그래서 학문선교 당하고 풀려났어요. 풀려나면서 경찰서 가서 고발할까 생각했는데 고발을 못한 이유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을 지켜서 고발을 못했다는 거예요. 만약 고발하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협박을 당한 거예요. 이런 피해자들이 있는데 이런 광고 전단지가
신의 전봇대에 일제히 붙어있는 거 당연히 반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나는 이런 행위를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제가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런 법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 전단지를 볼 때마다, 이런 내용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저만 받는 스트레스죠. 왜냐면 제 이름이 염한섭인데 전국이 다 섭구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해서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항바이러스 제제라는 알약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항바이러스 제제를 먹게 되면 에이즈가 완치되는 게 아니라 에이즈 바이러스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시켜서 3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매일매일 장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 매달 발생하는 에이즈 알약값이 얼마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00만 원 되는 에이즈 알약값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100% 다 부담하고 있어요. 이 문자 내용은 뭐냐면은 제 주변에 에이즈 환자 한 분이 있어서 서울에 공립병원이 있고 이 알약을 처방하는 감염내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립병원은 노숙자 진료하는 착한 병원이어서 약가 자체가 싸요. 그래서 여기다가 좀 보내야겠다 그러면서 그 과장님한테 한 달에 약값 본인분담금이 얼마냐라고 문자를 드려보니까 약값 본인분담금 60만 원이다 이렇게 답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약값이 600만 원인데 600만 원 나오는 순간 90%인 540만 원은 국가가 병원에 바로 지급합니다. 그러면 환자는 병원에 60만 원만 내고 60만 원 병원 영수증을 받아요. 그럼 이 병원 영수증 60만 원을 가지고 보건소로 가서 보여주면 현찰로 60만 원을 바로 줘요. 이렇게 100% 지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조금 어디가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비, 치료비 100% 국민 세금으로 다 부담합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니까 간병사를 쓰겠죠. 그런데 간병사 비용이 1일 10만 원이 넘는데 그 10만 원이 넘는 간병사 비용을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을 다 해주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에이즈 환자분들이 점점 고령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노후를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에이즈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돌아가실 때까지 발생하는 요양병원 치료비 전부를 100% 국민 세금으로 매달 다 지급합니다. 그뿐 아니라 장기 입원하고 있다가 나 입맛이 좀 없어서 내가 집에 가야겠다. 그래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있잖아요. 그럼 댁에 계시는 동안 에이즈 환자님들 입맛 떨어지시면 안 된다고 국가가 댁까지 반찬까지 배달해 드려요. 제가 의료계에서 본 동성애 에이즈 환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귀족 집단입니다. 그 어느 단체도 이런 혜택을 받는 단체가 없고 심지어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부상을 입으신 우리의 상위 용사분들도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 싸우는 행동보다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행동이 훨씬 더 귀한 대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 사이트 기호입니다. 놓고 나자는 동성애자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다 라는 동성애자들 스스로의 고민글이 올라온다는 거죠. 노콘이 뭐냐면 노콘돔의 준말로 콘돔 없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놓고 나다가 즉 콘돔 없이 성관계 하다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라고 물어보면 그 동성애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에이즈 걸려도 국가가 다 책임져 주는데 뭐가 걱정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미국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도 에이즈 환자 수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만 보시는 것처럼 에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세계 유일 국가가 됐어요. 2003년도에 에이즈 환자 2024명에 대한 대한민국의 사회적 비용이 7,821억이다 라는 질병관리본을 발표했는데 작년 에이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였냐? 4조가 돌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4조라는 돈을 동성애 문제에 쓸 만큼 우리가 그렇게 돈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의 에이즈 복지국가인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남은 복지 요구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랜스젠더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트랜스젠더는 남자가 여자 된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것이죠. 트랜스젠더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환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를 계속 맞아야지만 여자로 살 수 있는데 이 고가의 성전환 수술 비용과 고가의 여성 호르몬 주사 값의 80% 이상을 국민 세금으로 내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유력 정치인들 몇 명이 이 일을 해주려고 현재 발벗고 뛰고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 우간다가 전 국민의 60%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라는 당시 한겨레 신문 보도입니다. 여러분, 에이즈는 우스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하나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없어질 뻔한 이 나라를 살린 사람이 무세벤이라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에이즈로 멸망당할 우간다를 살렸는데 그게 뭐였냐? 동성애 처벌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간다는 동성애가 자유가 아닌 거죠. 동성애다 걸리면 3달씩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간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동성애를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60%였던 에이즈 환자 수가 현재 4%까지 떨어졌어요. 나라가 다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동성애 단체는 꼭 동성애를 한다고 에이즈에 걸리는 게 아니라 콘돔만 끼면 에이즈 예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콘돔의 실패율이 보시는 것처럼 15%예요. 절대 콘돔만으로는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분홍손톱의 주인공인 여성은 사연이 있어서 성매매 업소에 취직해서 2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일을 할 때 손님들한테 콘돔만 잘 끼우면 절대 에이즈나 성병 안 오는다라는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2년 동안 그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청산 기념으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에이즈부터 시작해서 온갖 성병은 다 걸려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콘돔만으로 에이즈를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괴롭히고 동성애자를 가로막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게 사실과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공지사항은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지사항을 캡처한 것입니다. 보시면 호모포비아 그들은 누구인가? 혐오 세력 주요물 뒷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모포비아 혐오 세력이 누구냐면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2015년도 12월 연말에 바로 이 공지사항에 올해에 대한민국의 동성애 혐오 인물 3인방 해서 동성애 단체 주적 3명 살생부를 띄웠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저의 여만섭이에요. 그런데 제 강의 들어보셨겠지만 제가 동성애자들 향해서 욕을 한다든지 돌로 쳐 죽여야 되는지 이런 말 하는 게 전혀 없어요. 다만 동성애 실제 모습 그리고 동성애로 에이즈에 걸리면 국민 세금을 100% 다 지원한다라는 지극히 사실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겨우 이 정도 얘기한다고 동성애 단체의 주적 3명에 제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사실 대한민국에 동성애 혐오자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주요물 뒷조사라고 해서 저 같은 사람 뒷조사를 해서 해칠 궁리를 해서 자기들끼리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무슨 일이 조금씩 있는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제 핸드폰에 테러 문자를 보내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이태원의 남자 동성애자들 수십 명을 풀어서 저를 성폭행하겠다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근데 저한테 보내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보시다시피 뒷조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신원을 파악하나 봐요. 저희 아버님한테도 테러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한 번은 저한테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이상한 문자가 온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제가 야 이거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동성애 강의하고 서명운동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님이 노년에 엄청나게 큰 복을 받으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공격이 있으면 은혜가 훨씬 크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70이 넘으신 할아버지고 대머리시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문자를 받은 다음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얀 머리가 아니라 20대 청년 굵은 머리가 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컴퓨터 모니터에 제 이름 떠 있는 거 보고 야 이거 나 애도 어린데 조심해서 살아야지 내가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도 안 들고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 때까지 3등 밖을 벗어나지 않게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작년에 주적 7명 발표했는데 첫 번째가 여만섭이었어요. 왜냐하면 작년 한 해 동안 제 인터넷 강의를 들은 분이 약 130만 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1등이 돼가지고 기쁘고 감사하든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차원에 전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더러더러 어떤 얘기를 듣냐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동성애 반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그랬다가는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직장이나 우리 교회에 동성애자들이 해코지하면 어떡하느냐 괴롭히면 어떡하느냐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이 더 복 주십니다. 저는 보디가드도 없고 운전기사도 없어요. 그냥 혼자 다녀요. 오늘도 기차 타고 와가지고 역에서 집사님이 저 픽업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왔고 전국에 혼자 그냥 요 앞에 제 가방이 저기 있고요. 저거 하나 메고 전국 혼자 다 다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 오히려 얼마나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인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복 받는 길은 이 길이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틀림없이 복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시대적 사명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향후 10년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차별금지법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과 영국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추락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는데 동성애자들이 일부러 예배를 깨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저 반대한다고 그러면요, 그냥 고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아니까 목사님 동성애 반대하세요? 그러면요, 아, 나 반대 안 하는데요? 이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교회는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은 일제 신사참배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교회 파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대적 사명의 차별금지법 막는 것이고, 특별히 이번 개헌을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헌법 수준으로 만들겠다. 이거 우리가 못 막으면은 나중에 우리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깨고 또 깨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이 사명을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동성애단체가 진짜 불쌍한 인권단체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상당히 고도의 정치화된 집단입니다.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된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해산 결정되자마자 노란 주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소수자단체, 에이지단체 일제히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반대한다면서 규탄성명서를 냈어요. 내용이 뭐였냐면 통합진보당 3만 당원과 우리는 끝까지 함께하겠다 라는 통합진보당의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진보당이랑 동성애단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될 당시에 통합진보당의 위원장 정민석 씨가 성소수자 인권연대의 직전 대표였어요. 그리고 현재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경 씨가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노당의 영등포지구 대의원 출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어서 공산주의도 자유예요. 그리고 매년 공산주의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열리고 있는 공산주의 대회가 막시즘 대회입니다. 막시즘 대회 때 주요 주제가 보신 것처럼 동성애예요. 동성애는 절대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권이라는 포장을 뜯어보면 고도의 정치화되어 있어요. 이미 이 동성애자 단체가. 노동자연대가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기관 잡지인데 성소수자 인권연대 대표 곽희영 씨가 기고한 글에도 보면 마르크스주의 관점, 즉 공산주의 관점에서 성소수자 해방운동을 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대의 포스터인데 주요 주제 6개밖에 없는데 당당하게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죠. 2015년 12월에 광화문에 민중총궐기대회가 있었는데 그 민중총궐기대회 때 성소수자들이 성소수자 걸기대회로 따로 모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뭅니다. 성소수자들은 그 당시에 광화문 일대 전국 성소수자를 집결을 해서 보시는 그런 주먹 펀치, 대한민국을 한번 전복시켜보자 라는 각오로 투쟁을 벌였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밖에 없는 성소수자 차별의 이유를 다 보시는 것처럼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료에 대한 요구사항은 저거 한 가지였어요. 빨간 박스. 그래서 시간관계상 저거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립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치료 논란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당시 시위 모습을 보여드리면 전경버스 부수고 초록색 옷을 입은 저 남학생은 전경버스에 딱 붙더니만 전경버스 주유기에 불을 붙였어요. 만약에 저 불이 예수님 은혜로 꺼졌길래 망정이지 꺼지지 않고 연료통까지 들어갔으면 저 버스는 폭발했을 것이고 저 버스가 폭발했으면 저 전경버스 위에 새까맣게 우리 20대 초반 아들들이죠. 전경들 있는 거 보시잖아요. 몇십 명은 아마 불에 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들들 몇십 명 불에 태워 죽여서라도 꼭 시정하고 말겠다는 차별의 이유인 서울시립보라의병원 에이즈 감염인 차별진료 논란이 뭐냐 이런 겁니다. 동성애 에이즈 환자 한 분이 사랑니가 썩어서 보라의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사랑니를 잘 뺐습니다. 뺐는데 뭐가 불만이냐? 사랑니를 빼니까 피가 줄줄 나오잖아요. 그 피에는 에이즈 바이러스가 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그냥 치과 침대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이 치과 침대를 사용할 사람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다가 비닐을 댔어요. 그러니까 비닐 위에 피가 떨어지고 비닐만 걷어내면 침대는 깨끗했습니다. 이게 불만이라고 광화문일대 전국 성소수자를 다 집결해서 대한민국을 부수겠다고 난리를 한 거예요. 뭐가 불만이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히 너희 일반인이 우리 동성애 에이즈 환자님 진찰 받으시는데 건방지게 여기다가 비닐을 대? 다 주고 막 이러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차별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게 차별일까요?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들도 사랑에 뺄 때 피 나오면 비닐됩니다. 그런데 그 어떤 B형 간염, C형 간염 환자들도 사랑에 뺄 때 치과 침대에 비닐되는 것에 대해서 인권 침해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대한민국에서 동성애로 에이즈 걸린 분들만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겠다라고 집결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이. 그분들이 말하는 차별은. 시간관계상 조금 두 개는 넘어가고 이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랜스젠더라는 말을 만든 미국의 심리학자 존 먼입니다. 이 사람은 존스 홉킨스 병원이라는 미국의 제일 유명한 대학병원에 근무했던 심리학자인데, 옆에 보는 데이비드 라이머라는 저 귀여운 꼬마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란 말이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은, 저 데이비드 라이머가 쌍둥이로 출생을 했는데 2살 때 포경수술을 받습니다. 그런데 2살 아기 고추가 너무 작아서 의사 선생님이 자르다가 잘못 잘라서 아기 고추까지 같이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포경수술 후에 고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우리 형제님들은 저 포함해서 포경수술 무사히 받은 것만으로도 평생 주님께 감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잘리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래서 이게 미국의 뉴스에 나니까 저 존 머니가 이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아들이 어차피 고추가 없었으니까 차라리 여자로 바꾸자. 우리 병원에 성전환 수술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이 집 부모가 솔깃해서 이 아이를 여자로 바꿉니다. 그런데 얘가 그래서 성전환 수술 1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트랜스젠더란 말 자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저 존 머니가 계속 개입해서 이 아이 때문에 트랜스젠더란 말이 만들어지게 되고 전 세계에 좋은 것이다 라고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러면서 존 머니는 악마 같은 사람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놀라서 존 머니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는 말이 만들어지고 전 세계에 확산이 됐는데 뭐가 나쁘냐라고 물어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아이가 수술받은 여자 꼬마애였을 때 하루는 존 머니가 이 아이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진짜 여자로 살려면 남자랑 성관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꼬마아이를, 남자아이를 한 명 데리고 와서 얘는 여자아이, 그리고 꼬마아이는 남자아이, 그래서 그 두 아이가 성실습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실습 대상이 된 남자 꼬마아이가 누구였느냐? 데이비드 라이머의 쌍둥이 형인 데이비드 브라이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성실습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몰랐고 또 자신들을 돌봐주는 유명한 의사가 시키니까 맹목적으로 따라 있었는데, 성장한 이후에 그게 뭔지 알아서 정신적인 충격을 잊지 못해서 동생에게 성실습 행위를 했던 형 데이비드 브라이언은 약물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저 데이비드 라이머는 형이 죽은 지 2년 후에 총으로 머리 쏘고 자살을 합니다. 결국 두 아들 다 죽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북한 핵의 문제 때문에 안보가 굉장히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무지개 육각형 기호가 동성애 사이트 기호입니다. 군대에 들어간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 PC나 밀반입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같은 부대 안에 있는 동성애자들을 찾아서 동성 성관계를 하자라고 서로 찾는 거죠, 상대를. 그래서 15사단 나와라 그러면 클릭을 하면 이렇게 자기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나랑 학문 성교를 하자 그러고 부대 내 성행위 자랑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올리고, 초급 간부, 장교, 부사관, 삼성장군 운전병, 사령부 모두 동성애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밀리터리 게이 파티라고 한국말로 번역하면 군대 내 동성애자 성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군인들이 성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대 내 동성애자 성파티의 공동 주최를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군형법 92조는 군대 내에서 군인들이 학문 성교를 맺으면
군 형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 법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없어야 된다고 약 3개월 전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10명이 국회에 이 법을 바꾸라고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군형법 92조를 없애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데모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데모를 해줍니까? 나온 단체 이름을 보니까 노동자연대라고 돼 있지요. 노동자연대가 뭐 하는 곳입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우리나라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럼 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군형법 92조를 없애려고 저렇게 애를 쓸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군형법 92조가 없어지게 되면은 대한민국 군대 내에 동성애와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군대 내 동성애 에이즈 확산이 무섭게 일어나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게 될까요?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하겠지요. 그럼 김정은이가 제일 좋아할 만한 일을 왜 대한민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저렇게 앞장서서 해주고 있을까? 그 답은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이제 단순히 개인의 이상한 성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들의 세력이 너무 커져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도무지 이 사람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도 거리에 나서야 되고, 우리도 항의 전화를 해야 되고, 우리도 투표를 해야 되고, 우리도 국회의원을 만나야지 돼요. 이거는 어떤 사진이냐면은 제가 1인 시위를 하는 사진인데, 언제 1인 시위를 했냐면은 서울 광장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퀴어 문화 축제를 할 때 그 현장 안에 들어가서 1인 시위를 했어요. 월간조선에 나라 지키는 의병의 마음으로 동성애 에이즈 확산 막겠다라는 인터뷰를 실었는데, 월간조선의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이런 걸 누가 볼까 싶지만 인기기사 1위 됐습니다. KBS 9시 뉴스에도 에이즈 급증 대책은 없는가라는 뉴스가 나갔는데, 에이즈가 급증하는 것은 100% 사실입니다. 대책은 동성애 확산을 막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KBS 9시 뉴스가 9시에 걸리는 뉴스인데, 이거를 저희 병원에 다하시 와서 찍고 갔어요. 5분. 다하시 와서 5분 찍은 다음에 4시간 만에 뉴스화가 됐어요. 왜 그렇게 했나 알고 보니까 에이즈 급증을 막으려면 동성애 확산을 막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의사를 KBS에서 암만 찾아도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를 알게 돼서 갑자기 와서 찍고 돌아가서 바로 뉴스로 내보냈던 거예요. 자, 제가 뭐 여기저기 나왔다 이 얘기를 전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여기서 뚫리면 우린 다 죽어요. 그리고 향후 5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막아야지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저 사람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는 창피한 것도 없고 세력도 너무 커졌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사회에 너무나 저 사람들이 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마지막 선에 서 있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데, 그 한 사람이 없으면 그 한 사람이 없는 것 때문에 저는 이 땅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찾는 바로 그 한 교회가 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익산역은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익산 지역 교회는 생각해 보니까 처음 왔어요. 인근은 몇 번 왔었어요. 전주도 가고 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일어나야지 돼, 이 교회가. 그래야지 익산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해요. 여기 국회의원들이 또 다 이렇게 이 지역에 막강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힘이 있어요. 이 힘이 빛을 발해서 뛰어나가지 않으면은 누가 이 땅을 지키겠습니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